총알을 뚫고 얼음을 건너 마이너스 죽음의 국경을 넘은 남자. 제1장. 강민석은 1993년 가을 황해도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과 옥수수밥. 그것이 전부였지만 민석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이 가족을, 이 땅을 영원히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안은 소위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지주였다는 이유로 삼촌이 1970년대에 추방당했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갔는지 소식조차 끊겼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 아버지도 정치범으로 끌려갔습니다. 제목은 반동 사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개인 농사 시절이 더 좋았다고, 그때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말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12살 민석은 그때부터 사회에 대한 증오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분이 나쁜 아이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소년단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당원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출세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재능이 있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분이 나쁘면 끝이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돈을 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석은 1989년 25살의 나이에 러시아 벌목장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은 성분 나쁜 사람들을 골라 해외로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고되게 일하다 죽어도 좋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에서 돌아온 이들은 오히려 더 잘 살았습니다. 달러를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민석은 꿈을 키웠습니다. 벌목장 막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잘 산다고, 전자제품 강국이라고, 스포츠도 강하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선전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한국에서 날아온 삐라를 주었습니다. 비밀리에 뿌려진 전단이었습니다. 컬러 사진 속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해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심리전이라 했지만 민석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삐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 먹는 것보다 한 번의 결심이 중요하다. 그 문장이 민석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심입니다. 이제는 결심할 때입니다. 한 번은 일을 나갔다가 한국산 비누를 주었습니다. 적재물자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인도적 지원 물품들이 가끔 북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그 비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었습니다. 이런 비누를 만드는 나라가 정말 가난할까요? 헐벗고 굶주린 나라의 물건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석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선전과 다르다고. 하바롭스크 역전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적인 분위기, 깔끔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표정. 평양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따라가면 한국 갈 수 있대. 민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다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료와 함께였고 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탈출하다 잡히면 동료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고향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 함께 일하던 형 같은 친구였습니다. 민석은 모아둔 돈으로 국수를 사서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친구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야, 너 장사해서 팔아야 할 국수를 왜 이렇게 퍼먹냐? 돈 다 쓰면 어쩌려고?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런 생각 말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내일이면 떠날 것이니까.
친구는 민석의 마음을 몰랐고 민석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민석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돈, 옷까지, 그리고 한국 전단지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막사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고되었지만 자유로웠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언제 다시 여기를 볼 수 있을까? 아니, 다시는 못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29살 청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제2장 1993년 11월 13일 자정, 강민석은 두만강 얼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바롭스크에서 기차를 타고 국경 지역까지 왔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국경 근처 마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순찰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교대 시간에 잠깐의 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민석은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품에는 돈을 꼭 안았습니다. 러시아에서 3년 동안 모은 2,000달러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생명줄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폭은 약 200m 정도였습니다. 그리 넓지 않았지만 그 200m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물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물에 빠지면 몇 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민석은 긴 막대기로 얼음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숨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하하. 민석은 숨을 죽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00m 정도 남았습니다. 민석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섞어라. 서지 않으면 쏜다. 민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돌아보니 북한 국경 수비대원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멈춰서 잡히느냐 아니면 달리느냐. 잡히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성분이 나쁜 탈북자는 즉결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탕. 총성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탕탕. 연속으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민석의 귀 옆을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쉬.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 위에 총알 자국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맞았을 것입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50m, 30m, 10m. 뒤에서 수비대원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얼음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민석은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밭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얼음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수비대원들은 국경선에서 멈춰 섰습니다. 중국 땅으로는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국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총을 겨누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 반역자 놈. 어디 가서 살아보려고. 너 같은 놈은 잡아다가 개 밥으로 만들어야 해. 민석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그 고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참 후 수비대원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불빛이 멀리 깜박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뿐입니다. 민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눈을 털어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끝없이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마침내 한국. 수천 킬로미터의 도주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국 마을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선족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의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제3장. 중국 변경 마을에 숨어든 강민석의 생활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뒤 그는 조선족 마을을 찾아 헤맸습니다. 새벽 4시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선말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북에서 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민석을 위아래로 흘러보았습니다. 한눈에 탈북자임을 알아챘습니다. 옷차림,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박한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빨리. 민석은 헛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어. 낮에는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돼. 공안들이 매일 순찰 돌아. 그렇게 민석의 은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헛간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볏짚 사이에 몸을 숨기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하루 2끼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수수죽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 강화한대. 요즘 잡혀가는 사람들 많아. 잡히면 북송이야. 알지?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고문과 학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중노동, 운이 나쁘면 공개 처형입니다. 절대 잡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빨리 남쪽으로 가야 해. 한국으로 가려면 브로커를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 얼마나 있어? 민석은 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2,000달러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해.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5,000달러는 있어야 해. 중국 통과하고 동남아 가고 거기서 한국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브로커한테 나중에 갚겠다고 해봐. 한국 가면 이래서 갚을 수 있어. 내가 아는 브로커한테 연락해 볼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헛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에만 잠깐 밖에 나와 몸을 풀었습니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 아래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어느 날 밤 공안의 순찰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주민은 밖으로 나와 신분증 검사를 받으시오. 탈북자를 숨겨주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 개 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집집마다를 비췄습니다.
고함 소리, 발자국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노인이 급히 헛간으로 왔습니다. 뒷산으로 도망가. 빨리. 여기 있다간 잡힌다. 민석은 뒷산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에 부딪히고 가시에 긁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아래 마을에서는 공안들이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헛간도 뒤졌습니다. 민석이 누웠던 볏짚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눈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들이 아직 마을에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야, 일어나. 죽을라고 그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민석을 담요로 감싸고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뜨거운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천천히 체온이 돌아왔습니다. 살았습니다.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공안들이 눈독 들였어. 며칠 안에 또 올 거야. 브로커한테 연락했어. 내일 만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이곳에 더 있다간 잡힙니다. 그는 노인에게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우리도 옛날에 북에서 왔어. 6.25 때 피난 왔지. 같은 동포 아니겠어. 어서 한국 가서 잘 살아. 그것이 나한테 은혜 갚는 거야. 이튿날 민석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합니다. 꼭 한국으로 데려다 주세요. 제사장. 브로커는 5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강했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았고 그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서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신뢰만이 중요했습니다. 브로커는 민석을 위아래로 흘러보았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데 5,000달러야. 중국 통과 라오스나 태국 경유, 그리고 방콕에서 한국까지. 길이 멀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지금 2,000달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가서 일해서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브로커는 한참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국 가서 갚아. 은행 계좌 알려줄 테니까 보내. 만약 안 보내면 내가 한국까지 찾아갈 거야. 알겠어?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흘 후 민석을 포함해 7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여자도 2명 있었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모두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큰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화물칸에 숨는다고 했습니다. 안에는 양파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공간에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좁고 숨이 막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와 진동만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몇 시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검사해야겠어. 뭐 실었어?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양파요. 시장에 납품하는 거예요. 공안이 말했습니다. 뒤 열어봐. 민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물칸이 열리면 들킵니다. 들키면 모두 끝입니다. 7명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브로커가 내렸습니다. 공안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뭔가를 건넨 것 같았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었습니다. 공안이 말했습니다. 됐어. 가. 조심해서 가.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또다시 살았습니다. 옆에 한 여자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며칠을 달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멈춰서 밥을 먹었습니다. 찬밥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남부의 큰 도시였습니다. 브로커가 7명을 작은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비행기표 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버스, 택시, 자전거.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아직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브로커는 왜 소식이 없는 걸까?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표 구했어. 내일 출발이야. 태국 방콕으로 가.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 민석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브로커가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민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국경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튿날 곤명공항. 민석은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하늘을 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륙할 때 귀가 먹먹했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땅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중국이었습니다.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 한 달. 이제 중국도 떠납니다. 다음은 태국 그리고 마침내 한국입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민석의 긴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제5장.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린 순간 강민석은 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인데도 영상 30도가 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피부색도 옷차림도 언어도 모두 달랐습니다. 태국어, 영어, 중국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민석의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들키면 추방됩니다. 추방되면 중국으로 보내집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민석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관광입니다. 심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호텔에 묵습니까? 민석은 브로커가 알려준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심사관은 한참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입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7명 모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해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벤이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명은 벤에 올랐습니다. 방콕 시내의 작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방콕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불교 사원의 황금 첨탑이 빛났습니다. 툭툭이라는 3륜 택시가 요란하게 달렸습니다. 노점상들이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호텔은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4명씩 묵었습니다.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침대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천국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기다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게. 준비되면 데려다 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호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잡히면 추방될 수 있었습니다. 창밖만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아직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쯤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흘째 되는 밤 같은 방을 쓰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요? 혹시 브로커가 우릴 버리는 건 아닐까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돈 받았으니까 데려다 줄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민석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해. 오늘 대사관 간다. 민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7명은 택시를 나눠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택시 안에서 긴장했습니다. 정말 받아줄까요? 혹시 가짜라고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한국 대사관은 방콕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한국의 국기였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태극기였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7명은 면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한 명씩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탈북 경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민석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해도에서 왔다고, 성분이 나빠서 고생했다고, 러시아 벌목장에서 일했다고,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건넜다고, 중국에서 숨어 지냈다고, 브로커를 만나 여기까지 왔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며칠 안에 비행기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석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일주일 후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서울 김포공항행이었습니다. 날짜는 199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으로 갑니다. 9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출발 전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설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에 갑니다. 꿈에 그리던 그곳에 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받아줄까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저 별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 곧 그곳에 갑니다. 민석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제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6장 1994년 8월 15일 오후 5시 대한항공 비행기가 방콕을 이륙했습니다. 강민석은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콕의 거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으로 갑니다. 기내는 쾌적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했고 좌석은 편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웃으며 서비스를 했습니다. 음료수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사이다를 달라고 했습니다. 생애 처음 비행기에서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옆자리에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요.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북한이라고 하면 놀랄까요? 민석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북쪽이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안도했습니다.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았습니다. 그동안 민석은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바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육지. 한반도였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10시입니다. 날씨는 맑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도착합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아파트 빌딩 거리,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평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일까요?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민석은 자신의 손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덜컹.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민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기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한 승무원이 민석 일행을 찾았습니다. 따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7명은 별도의 통로로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왜 한국에 오셨어요? 북한은 어땠어요? 가족은 북한에 있어요? 민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카메라만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오셨다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유가 그리워서 왔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민석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은 3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스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내 안전기획보안기부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을 정리하고 민석 일행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버스가 김포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들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쉼없이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하철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북한의 평양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본 삐라 속 그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버스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안기부 조사 시설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일 뿐입니다. 7명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자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민석은 작지만 깨끗한 방을 받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은 강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직업, 탈북 동기, 탈북 경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물을까? 혹시 의심하는 건 아닐까? 간첩으로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조사관은 친절했습니다. 커피도 주고 담배도 주었습니다. 점심에는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징어와 낙지를 사다 주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좋아한다면서요. 민석은 놀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조사를 받으면서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을. 간첩을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정착시설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교육받으세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민석은 안도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에 왔구나. 꿈이 현실이 되었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낯선 땅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제7장. 조사가 끝난 강민석은 종로에 있는 정착교육시설로 옮겼습니다. 종로 직업전문학교라는 이름의 건물이었습니다. 종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자이고 로는 윤영수 여사의 영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시설이었습니다. 시설에는 민석을 포함해 18명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1994년에 입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남자가 대부분이었고 여자는 셋이었습니다. 경찰 한두 개 중대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처음에 무서웠습니다. 감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6개월 동안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 용접, 자동차 정비 같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 이용법, 전화기 사용법.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현금 자동 인출기 ATM는 놀라웠습니다. 카드 하나로 돈을 찾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양변기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재래식 화장실만 써왔기 때문입니다.
쪼그려 앉는 데 익숙했습니다. 양변기에 앉으면 변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처음엔 그랬다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의 양치질 습관이었습니다. 식사 후마다 양치질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북한에서는 아침에 1번 또는 저녁에 1번이 전부였습니다. 민석도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에 1번씩 견학을 나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모습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람 없이 기계만으로 차를 만든다니. 이것이 정말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울산 현대 조선소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수십 톤짜리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일했습니다. 웅장한 광경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도 갔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없는 게 없었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민석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을 어떻게 다 파는 걸까요? 회사에서 단체복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디다스 로고가 박힌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질이 좋았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1년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벌목 일을 해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짜로 줍니다. 단체복이라며 그냥 줍니다. 민석은 그날 밤 단체복을 꼭 안고 잤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인가? 이것이 한국인가? 감동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취업 알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민석은 중소건설회사에 배정되었습니다. 동아건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첫 출근 날 민석은 긴장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자 신기해하며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994년 기준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민석은 감격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 러시아에서 벌목 일을 할 때보다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전세 자금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TV, 냉장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원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형제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제8장 2019년 가을 강민석은 안성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1994년 그 추운 겨울 두만강을 건넌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45살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자신의 부서를 관리했습니다.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서울 토박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석이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름은 자유라고 지었습니다. 자유롭게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북한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한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민석은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크면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장 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들판이었습니다. 벼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었습니다.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수확의 계절이 왔구나. 카 오디오에서는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비틀즈의 Let It Be였습니다. 민석은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가사는 잘 모르지만 멜로디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왔구나. 북한에 있었다면 이런 음악 하나 듣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 음악을 들었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자유.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석은 라디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유엔이 제재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요? 살아계실까요? 형제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2000년대 초반 민석은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은 성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브로커도 잡혔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가족 소식을 전혀 모릅니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탈북자의 슬픔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5년 동안 차별도 받았고 편견도 겪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취업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단란주점에서 경찰에 신분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탈북자라고 하자 경찰이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민석은 그때 창피했습니다. 범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말투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북한 억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옷차림도 한국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행동도 한국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8명 중 15명이 아직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셋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임에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날들, 방콕에서 대사관을 찾아가던 날.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때 정말 무모했지. 죽을 뻔했잖아.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살았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 가족 못 보잖아.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그리울 뿐이지. 저 별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고향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선택은 옳았다고. 자유를 향한 그 긴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두만강의 총성, 중국에서의 공포, 태국으로의 긴 여행, 김포공항의 눈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은 만나지 못했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고향은 떠나왔지만 새로운 고향을 찾았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다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뚫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